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첫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바로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문제였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34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추경 규모, 그리고 37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손실 보장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이제 네.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시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네. 아주 엄혹한 경제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또 거기에 더해서 고실업까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에 대한 여러 피해 계층들이 좀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엄혹한 현실 속에 경제 비상 상황에 놓여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하여튼 열심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좀 지금부터 질문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그 소개하면서 알파라는 표현을 2번 쓰지 않았습니까? 예. 알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번 추경은요. 예. 우리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50조 원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하시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하는 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규모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할 때 17조 원을 드렸고요. 예. 이번에 이제 33조 원 예. 남아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알파는 알파 금액은 몇 조가 될 텐데요. 아마 국무회의가 통과하고 나면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텐데요. 네. 우선 37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한테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 네. 이분들이 370만 명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600만 원씩 균일하게 드립니다. 똑같이. 예. 그런데 이런 손실 보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 항공, 공연 기획 같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신 분들, 예. 또 방역 조치 대상 기업들한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를 물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도 7월 달에 손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50만 원씩을 드렸는데 이 기본 금액을 이번에 이제 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올려서 100만 원을 드리는 거로 했고요. 또 손실 나는 그 보상 비율의 90%를 주기로 했던 것을 1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궁금한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역 지원금이라는 개념을 썼었고 얼마 전에 인수위 발표 때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손실 보전금이더라고요. 예. 개념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손실 보전금이라고 부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7월 달에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법률 속에 보면 정확한 용어가 손실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손실 보전금으로 이렇게 통일하시는 게 용어들은 비슷비슷한데 이걸 통일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애당초 대선 과정에서는 소급 보상까지 한다고 했는데 소급 보상은 이번에 안 되는 거죠? 소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전에 100만 원과 300만 원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 이제 600만 원을 드리면 전체 합계해서 1000만 원이 되지요. 네. 그래서 37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께서 너무너무 손실을 보시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누구는 얼마 이걸 다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해서 이번에 600만 원가
600만 원까지 드리면 1000만 원이 드리게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알파되는 그러한 분들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두 질문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소급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지원하는 금액을 손실보전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기서 모두 그냥 속칭 퉁치는 걸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재원 관련해서 그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7조, 그다음에 기금 같은 곳에 있는 돈을 한 8조 정도를 조달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추가 세수해서 조달한다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 세수가 한 5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법인세가 한 29조. 예.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이 부분에서 약 한 20조 정도가 돼 보이고요. 또 부가세에서 약간 들어오고 그래서 53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출구조조정에서 7조, 방금 말씀 주신 또 기금에서 8조, 15조 아닙니까? 네. 그 53조 중에서 23조는 다른 항목으로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으로 나가잖아요. 나머지를 우리가 합해서 33조 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국채, 채권 발행 없이 이번 추경은 하게 되고요. 돈 그중에서도 세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남습니다. 이거를 국채를 지금 1000조 원이 넘어 있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50.1%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상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49.6%,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민주당의 조홍천 비대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홍천 의원께서 이제 국토위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내역을 봤더니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관련 예산을 1조로 깎았더라. 이건 좀 그러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되는 거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뭐 일부러 깎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1사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1사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된 것들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사분기 안에 그러니까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집행이 안 된 거를 불용 예산을 돌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못했거나 또 앞으로 사용할 수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죠. 앞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상황이 어떻게 과한 예산이 되어 있거나 시간적으로 조금 쓰지 못할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이죠. 의원님, 요거 한번 확인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뭐 버팀목 대출이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가 각 분기별로 얼마씩 집행돼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분기에 집행이 안 되면 2월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2월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그 과거에 작년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에서 쓰면 되고요. 또 더 필요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그때 또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과 세수 관련해서 기재부에 이제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초과 세수가 된 게 61조가 좀 넘습니다. 61조 3천억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초과 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53조 정도가 되잖아요.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세수도 추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홍근 대표가 비난을 했던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작년에도 61조가 넘어갔고요. 올해도 53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저희가 정권 인수한 지 5월 10일 날 한 겁니다. 혹시 이게 이제 그 1차 추경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인데 이때 이제 그 초과 세수를 적게 잡아서 그러니까 1차 추경 규모를 적게 만들었던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문제 의식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도 본인들 정부에서 했는데 왜 그거를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추가 세수된 게 61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긴급한 상황,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었었을 때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때에 주로 이제 추가 세수 같은 경우가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평상시 같을 때는 비교적 맞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는 이 추가 세수를 추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기재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국회로 가져오고 필요하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조금이라도 심사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바꾼 건 원내대표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개헌 논의를 할 때 그전에도 그 기획재정부 자체를 없애고 국회 산하에 그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국가의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로 가져왔었을 때에 국회의 각각 의원들이 지역구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 또한 그 당시에 못 가져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